네, 금융과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 얘기는요. 코인베이스, 즉 미국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죠. 코인베이스가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증권거래소 SEC라고 불리는 증권거래소에 하고 약간의 이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은 아닌데요. 법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. 뭐 불법이냐 아니냐,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. 그 얘기와 함께 더 네로 뱅크라는 TNB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.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엮어서 봄으로써 현재 지금 미국 사회에서 특히 이 금융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들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본다면요. 코인베이스에서 랜드 프로덕트라는 상품을 내놨어요. 이건 어떤 거냐면은 코인 거래소는 수많은 고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코인 거래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가 그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그 코인 거래소 계좌 내 그 고객의 계좌 내에 일종의 뭐 비트코인 예금 같은 거죠. 그걸 이렇게 딱 기입을 해주겠죠. 그 다음에 코인 거래소 내에서는 그 고객들끼리 그 비트코인 거래를 뭐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이제 거래소죠. 물론 비트코인 말고도 수많은 다른 암호화폐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비트코인과 또 코인 거래소 또에 대한 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코인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이게 현재 전통은행과 비교한다면은 전통은행이 하는 일을 거의 그대로 하고 있다. 즉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전통은행의 리저브 지급 준비금이 되고 전통은행의 그 예금 우리가 돈을 맡기면은 그 은행이 주는 그 예금 증서 예금은 바로 이 코인 거래소의 그 비트코인 그 증서 같은 그 비트코인 자체는 아닙니다. 비트코인을 이만큼 나한테 예치하고 있다라는 증서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코인 거래소는 말은 거래소라는 말로 했지만 사실은 코인 은행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자 이제 코인 베이스도 코인이 많이 생겼어요. 은행 저기 그 수많은 고객들이 코인을 맡기니까요. 그러면 그 코인이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코인 이 베이스에 물론 다른 거래소로 이렇게 그 암호화폐를 전송하거나 받거나 하는 일도 생기지만은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가 그 이렇게 딱 보관하고 있는 코인이 뭐 100비트다 그랬더니 뭐 한 달을 보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들도 있고 하고 보니까 뭐 한 순전히 나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 한 10비트밖에 안 된다. 그러면 코인 베이스 입장에서는 이 나머지 90비트에 해당하는 거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. 네, 그거는 바로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의 그 CEO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BTC를 대여해서 이자를 받는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. 자 그러자 증권감독위원회 SEC에서 바로 반박이 왔어요. 제재를 하겠다. 근데 제재를 하려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죠. 뭐 소명위원회를 열잖아요. 우리가 볼 때는 넌 이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입장은 뭐니? 한번 얘기해봐 해서 그 소명위원회에 소명 기회를 주는 그거를 웰스 너티스라고 하는데 웰스 너티스를 코인베이스에 보낸 겁니다. 그러자 코인베이스가 아니 뭐 내가 남는 나의 비트코인을 갖고 내가 그 자기 건 아니죠 고객 거지만은 그거를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리고 뭐 그 뭐야 니네 웬 무슨 참견이야 뭐 사실 현재까지 이제 비트코인 업계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암호화폐 업계 반응들은 이랬었죠.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아니 왜 내가 하는 일을 니네가 왜 규제를 하냐. 근데 세상은 꼭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 이유들은 이제 향후에 앞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.
그 다음에 이제 작년 제가 한 5월인가요? 요때로 하는데 이제 그게 요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. TNB라고 해서 이게 더 네로 뱅킹 뱅크의 약자입니다. 뭐 네로 뭐 뱅크가 네로하다, 뱅크가 좁다,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뱅크가 좁은 건 아니고요. 이거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은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죠. 이 얘기 뭐냐면은 은행에 만약에 지급 준비율이 한번 이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보면요. 지급 준비율 이걸 뭐 RR이라 그러죠. 이거를 뭐 10% 이렇게 해놨다. 근데 은행에 지급 준비금 R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게 100만큼 있다. 그러면은 대출을 예금은 얼만큼 있어야 되냐? 요게 10% 되겠. 즉 그 예금 D라고 하면요. 얘는 1000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. 즉 D분의 R 요게 최대치가 RR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.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최소치니까 그렇죠. 뭐 9% 되거나 그 지급준비금이 너무 작거나 높으면 안 된다. 이런 게 현재의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인데요. TMB의 논리는 좀 상당히 뭐라 해야 되나요? 굉장히 뭐 단순 명쾌합니다. 즉 이거 뭐냐면은 TMB는 지금까지 현대 금융에 있어서, 현대 은행에 있어서 대부분의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하는 거는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를 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이 TMB 설립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. 우리는 100% 지급 준비금으로 가겠다. 자, 그러면 뭐 당장 의문은 들죠. 은행이 있다면은 저 고객들이 현금을 맡기면은 현금 100을 맡기면은 예금 100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현금 캐시 현금 100 이런 식으로 될 텐데, 이러면은 은행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현금 100 그 다음에 그 은행에 맡긴 저거죠. 그 예금 100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금에선 수익이 안 나고 예금에선 그 비용을 내야 되니까요. 오히려 손실이죠. 근데 이 TMB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우리는 현금 그 100% 지급 준비금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 왼쪽 현금에 해당하는 거를 현금으로 들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.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걸 들고 있겠다는 거죠. 그 얘기는 뭡니까? 네. 국채를 들고 있겠다. 또는 우리가 그 FOMC나 아니 QE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리고 그 단기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지금 미국의 그 연준은 예금에 대해서 예금을 이제 그 일반 고객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그 이제 현금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은행이 대출을 못하고 남은 돈은 저기로 가죠. 그 중앙은행인 페드로 가는데, 그때 그 맡긴 예금에 대해서 예전에는 즉 2008년 금융위 이전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8년 이때만 하더라도 2019년 이때만 하더라도 2%가 넘었어요. 대략 한 2.5%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이때 이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요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죠. 근데 이거는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 계좌에 있는 거니까 현금하고 똑같죠. 그런데 예금을 주는 거였죠. 즉 TMB는 여기다가 내가 고객 돈을 받아서 여기다가 예금을 하는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준비했던 거죠. 이 TMB 아니냐 다를까 이 TMB의 그 대표는 제임스 맥앤드루라는 사람으로서 어디 출신이었냐면요, 연준 뉴욕 페드 출신이었어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이쪽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. 이 양반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 TMB를 했을 때 이전 영상에서 MMF도 한번 다뤘었는데요.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MMF가 이게 뭐지 또 그러신 분들은요, MMF의 수익성, MMF가
많은 사람들한테 그 호평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이자만큼 예금도 주고, 아니 그 예금만큼 이자도 주고, 은행 예금만큼, 그 다음에 은행 예금이 담보할 수 없는 그 예금자 보험 이상의 돈을 맡길 수도 있는 굉장히 그 안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MMF가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었는데요. 이 TMB가 했던 거는 뭐냐면, MMF의 수익성과 또 MMF보다 더 완벽한 안전성을 보장하겠다. 근데 이 역시 페드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. 코인베이스는 증권감독위원회, 즉 SEC의 반대에 부딪혔고요. 그 다음에 이 TMB는 페드의 반대에 부딪혔는데, 둘 다 금융에 관련된 상품들, 즉 증권거래소는 증권에 관련된 상품을 여기서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하죠. 그 다음에 페드는 금융기관, 특히 은행에 대한 것들을 주로, 은행만 하는 건 아니지만요, 특히 은행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페드는 관리를 해줬는데, 이제 각각 다른 영역에서 규제 당국의 그런 반대를 받았는데요. 이 두 가지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지금 이제 아직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코인베이스,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러면 이쪽 새로운 생태계인 크립토 생태계의 규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,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한번 요거는 우리가 저랑 한번 공유했던 그런 영상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그 영상 내용들을 한번 또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The Narrow Bank.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좁은 은행 뭐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요. 어쨌든 그래서 그냥 TMB로 부르도록 하죠. 이 TMB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 TMB가 아까 말했던 제임스라는 사람이 뉴욕 페드에서 이제 근무하다 나와서 만든 뭐 일종의 스타트업이죠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본 건 뭐냐면은 2008년을 거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. 2008년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나름대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은 거죠. 그래서 했는데요.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제일 바뀌어졌던 것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급준비금, 초과 지급준비금 또는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해줬어요. 이걸 이자를 지불해줬고, 그 다음에 그 이자는 누구만 받을 수가 있었냐면, 은행은 페드의 지급준비금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. 즉 지급준비금 계좌를 갖고 있는 금융 주체들에 대해서만 이자를 제출했던 거죠. 이자를 지급을 했던 거죠. 그리고 그 은행 말고도 또 다양한 페드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. 제가 그 오버나잇 RRP 금리라든지, 그다음에 재할인 금리라든지, 또 EFFR 유효 페드 유효 금리죠. EFFR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, 그다음에 오버나잇 RRP 맨 밑에 있었던 거, 그거에 대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얘기했을 때 보면은 MMF는 오버나잇 RRP에는 참여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현재 얘기는요. 그 금융위기 이후의 얘기죠. 그 다음에 GSE라는 미국의 뭐라 해야 되나요? 특별히 정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은행들이 있는데요. 그 은행들은 또 지급준비금 계좌는 없어요. 그 다음에 일반 은행들, 우리가 뭐 흔히 아는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 모든 거에 다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제일 좋은 게, 만약에 돈을 맡긴다면 제일 높은 이자율 주는 거잖아요. 그게 바로 저거 있죠. IOER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었는데요. 이런 식으로
참여 주체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 그래야 되나? 네, 그게 약간씩 달라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은 그런 거를 이제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제 본 거죠. 그러면 요런 지금 현재 규제나 어떤 이 법률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이용하면은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,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제임스가 본 거는, 먼저 MMF에 참여하는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에요. 연기금들, 현금이 많은 뭐 예를 들면 뭐 애플 뭐 이런 데겠죠. 그 다음에 연기금 뭐 이런 데들이 현금을 딱 들고 있어요. 근데 이 현금은 이런 데들은 보통 우리 일반 어떻다고 봐야 되냐면은, 은퇴를 이 연기 그 MMF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있으면은, 이 사람들은 이 MMF에 왜 돈을 맡겼냐?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. 안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돈이 너무 많아서, 예를 들어 1억 달러 정도 있어서 이걸 은행에 딱 적어놓으면은 은행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, 이런 사람도 있고요. 이런 은행도 있고, 은행이 적으면 되는데 은행이 사실 망할 수도 있잖아요. 벌써 2008년에 유럽의 몇 개 은행들은 망했던 거 우리 볼 수가 있었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은행이 불안정해요. 그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만약에 망하게 되면 은행 예금 보험에 의해서 이 보험의 그 뭐라 해야 되나, 상한이 있죠.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제일 큰 거는, 첫째는 뭐냐면 수익성보다도 안전성.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억 달러가 있다. 이 1억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, 금고에 둔다. 굉장히 불안하죠. 언제 누가 정말 총 들고 와서 무장강도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. 근데 이거를 은행에 한다? 은행에 하면 편리해서는 좋은데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요. 이건 뭐 미국의 금융위기가, 전 세계 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벌어졌던 일이거든요. 그럼 은행이 망하면은 지금 현재 25만 달러까지가 그 상한인데요. 그 이상은 못 받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,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딱 치고 들어온 게 70년대 말에 있었던 이 MMF라는 거예요. MMF가 들어와서, 자 여러분, 보통 예금처럼 언제든지 인출하고 싶으면 인출하세요. 그렇지만 저는 은행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성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안정성과 수익성,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그런 상품을 만든 게 MMF인데요. 더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죠, 이 사람들한테는. 근데 이게 이거조차도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안정성이 훼손되는 경험이 있었어요, 이 MMF도. 그럼 뭐 아예 망했냐, 그 정도는 아니고요. 몇몇 그 MMF들이 보면은 이 CNAV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. 이게 컨스탄트 CNAV요. 이게 뭐냐면은 이 MMF를 하는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거죠. 여러분 1달러를 맡겼으면은 제가 찾으실 때 언제든지 저는 1달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나면 또 수익도 이자로 이렇게 쳐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MMF의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고객이 맡긴 1달러를 1달러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. 그걸 CNAV라고 하는데, 이 CNAV가 만약에 1달러 밑으로 간다, 그러면 MMF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. 이걸 영어에서는 breaking the bug이라고, bug이 달러인데요, 1달러 그 하한선을 깼다 이런 거죠. CNAV가 1달러 밑으로 내려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이때 대략 보면은 0. 제가 봤던 거 뭐 94달러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갔던 몇몇 저게 있었습니다. 뭐죠? 그런 MMF들이 있었는데요. 어쨌든 MMF도 그다지 이렇게 아주 완벽한 그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2008년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한번 경험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현금 많은 부자들은 이거 MMF도 아니고 이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사실 내심하고들 있었죠.
자, 이때 등장한 게 TMB입니다. 이 TMB들은 바로 이런 고객들의 그런 그 니즈, 이 사람들의 최고의 그거는 저거다. 그 안정성인데, 그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. 자, 그러면 TMB의 구상은 첫째, 기관과 기업 등의 예금을 먼저 받습니다. 예금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 수는 없죠.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. 자, 그러면 이 TMB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, 우리가 은행 라이선스, 은행 자격증이 있다면은 이걸 페드에 딴 데 하지 말고 골치 아프게 뭐 기업보험 사고, 커머셜 페이퍼 CP, 즉 기업보험 사거나 뭐 아니면 딴 복잡한 거, 저 미국 국채, 이것도 복잡해, 이것도 안 해. 우리는 단지 저기다 할 거야. 즉 어디다? 페드의 예금을 다시 예치하겠다. 이건 뭐냐면은 바로 페드가 2008년 이후에 저거죠. 그 interest on excess reserve. 요즘은 이제 요 구분도 없었지만요. interest on reserve balance. 여기에 즉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니까 아주 쉬운 뭐 나름대로 솔루션을 내온 거예요. 이 당시 2% 뭐 최고였을 때 한 2.5%까지 갔으니까요. 뭐 아주 이 정도면은 돈 많은 사람으로서는 또는 기업으로서는,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 한참 오래 있다 찾는 게 아니라 급변하는 기업 환경 또는 급변하는 어떤 금융 환경에 따라서 오늘 맡겼다가도 내일 찾을 수도 있는데, 그런 경우에도 아무런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이걸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 겁니다. 사실은.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는 굉장히 상품 자체는 훌륭하고 아주 간단하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. 뭐 이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?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연준에서 거절을 당했죠. 자, 그러면 그런 일들은 왜 있었을까?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TMB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는 100% 리저브 뱅킹입니다. 모든 그 예금에 대해서 100원이 들어오면 100원을 그대로 리저브로 간다. 말 맞아. 정확히 맞습니다. 제가 봤던 여태까지 있었던 상당히 많은 금융하고 관련된 금융 혁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꼼수가 적었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,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, 저는. 근데 어쨌든 이것도 페드에서 거절을 당했는데요.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TMB의 구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페드가 관리하는 이쪽은 지급준비금 양이죠. 가로축은요. 그다음에 세로축은 이자율이었는데요. IOER 즉 초과 지급준비금 또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이 그 당시 여기 2018년이었습니다.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굉장히 이자율도 높았고, 그래서 국내 은행이 이 예금 받은 거를 지급준비금으로 페드에 예치하는 순간 이자를 요 정도 받게 됐었는데요. TMB가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이쪽 IOER 이런 또는 오버나잇 RRP 이것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누가 참가하는가,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보면은 이 EFFR은 GSE 미국 정부와 또는 페드와 아주 긴밀히 소통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정부의 일에 이제 굉장히 특화된 은행들이 있어요. 그 은행들하고 외국 은행이 합쳐져서 요 시장을 이루고 EFFR. 그다음에 페드하고 직접적으로 국내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맡김으로써 높은 이자율을 받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, TMB가 원했던 건 바로 나는 여기에 끼겠다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TMB가 하는 일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굉장히 MMF하고 비슷하죠. 그럼 TMB가 할 수 있을 때는 요 자리밖에 없죠. 사실 여기 MMF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밖에 없었는데, TMB가 원했던 거는 바로 요 위에 자리, 국내 은행하고 동등한 지위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. 자, 페드의 반대는 뭐였었냐? 페드의 반대가 또 그러면 무턱대고 그런 거 안 돼, 이런 건 아니었어요. 이거는 실제
소송 걸고 뭐 완벽한 소송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송 준비 뭐 하고 이제 서로 뭐 미국 영화 보면은 양측 변호사들이 만나서 판사하고 중재하고 뭐 이러잖아요. 이제 그 정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요. 어쨌든 페드는 반대했습니다. 그럼 페드의 반대 이유는 뭐였냐? TMB 너네는 은행업을 요구를 하고, 즉 이 페드의 지급준비금 계좌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밖에 안 되는데, 니네는 MMF다. 그런데 은행의 굉장히 중요한 뭐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?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것마저 너네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다. 그래서 안 된다. 즉 페드의 반대는 TNB가 은행의 탈을 쓴 MMF다. 너네는 MMF 일만 해. 그러면 사실 TNB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TNB가 구도했던 대로 갔으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졌을 텐데, 제일 큰 경쟁력인 그 페드의 그 지급준비금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일반 MMF하고 똑같아지니까 뭐 굳이 일로 할 필요가 없죠. 다른 고객들이요. 이런 식의 이제 반대를 했고요. 그리고 MMF는 뭐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라이센스를 요구했는데, 여기에서 페드의 이제 그 반응은 뭐였냐면은, 야 니네 이렇게 아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래프 그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맨 위에 은행이 한번 보죠. 예, 이렇게 방금 전 페이지 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은행이 있고,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 외국 은행들이 있고, 제일 밑에는 현재는 MMF가 여기 참여하고 있고, 즉 페드가 내놓는 이자율을 페드가 생각하는 관리하고자 하는 이자율이 여러 가지가 있고, 그거는 뭐냐면 그 이자율마다 시장이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그 각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페드가 제한을 두는 거죠. 이 시장엔 누구 할 수 있어? 뭐 은행은, 국내 은행은 모든 거에 다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GSE는 이 제일 위에 있던 이쪽 지급준비금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드가 이렇게 나눴던 건 뭐냐면은 뭐 어떤 줄 세우기 그런 거라기보다도 각 금융 주체 특성에 맞게 또 페드가 규제하고 관리하는 그 효율성을 위해서 특성에 맞게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, 만약에 MMF가 그 IOER에 접근할 수 있었다, 지급준비금 계좌에 접근 권한이 생겼다, 이 얘기는 뭐냐면은 페드가 만들어놨던 이 아주 정교하고,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하기도 해요.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에요. 현재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는 이제 상당히 그동안에 2008년 이후로 13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페드가 이제 딱 만들어 놓은 건데, 어쨌든 2018년에 페드가 반대했던 건 뭐냐면은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이 거대한 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. 즉 통화 정책에 방해가 된다.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해? 야 TMB 니네가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기존에 했던 MMF들 다 그럴 거 아니야. 당연하죠. 그거는 그렇게 해서 중개업에 영향을 줄 것이고, 결국에 페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죠.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커다란 문제가 올 것이다. 이렇게 페드의 이제 페드가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에 다시 한번 이제 종합하자면요, TNB의 비즈니스 모델은 은행하고 MMF의 어떤 이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왔는데,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도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었고 좋았지만은,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전체 이 페드가 관리하는 그 단기 이자율 시장에서의 어떤 구조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, 굉장히 페드가 그것을 선뜻 뭐라 해야 되나요? 허가를 내주기에는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
지난번 QE 얘기했을 때 버냉키가 2009년인가에 했던 얘기 있었죠. 그 MMF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었죠. 그 자기네들 회의하면서 그게 이제 한 5년 만에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MMF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 알 수 있죠. MMF만 해도 페드는 이미 골치가 아픈 겁니다.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. 요즘은 그 스탠스가 좀 달라졌지만 아니 이게 은행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리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MMF도 이제는 페드가 잘 관리를 하는 쪽으로 관리 이제 대상으로 집어넣는 걸로 만들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오버나잇 RRP에 MMF를 그 참여를 시키게 해준 거죠. 그다음에 올해 언제죠? 3월이었나요? 그때 그때부터 이제 그 저거 했잖아요. 오버나잇 RRP를 그 참여를 하게 해줬고 6월인가 보다. 예, 그때부터 이제 그 저거를 굉장히 많이 0% 주다가 5bps 이렇게 주는 이건 뭐냐면 이제 페드도 이제는 MMF를 이제 끌어안은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2018년이니까 물론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런 것을 아마 했다는 거는 물론 그 사장도 여기 CEO도 제임스란 CEO도 페드 출신이라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이거 봤듯이 페드의 어떤 금융 통화 정책이 굉장히 큰 방해를 줄 수 있었다는 거.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미국 시장은 보면은 이런 스타트업이 우리를 치면 한국은행에 대해서 그 소송을 건다는 거죠. 네. 우리는 아마 예를 들자면은 요즘 이제 새로 뜨는 뭐 그 요즘은 좀 덜하지만요. P2P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어디죠? 암호화폐 하는 빗썸이라든지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한국은행에서 규제를 하니까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. 우리 이런 금융업을 하려니 그 라이선스를 주세요 하고 이제 제출했는데 안 해줘요. 그러면 이제 바로 뭐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아니면 한국은행을 상대로 해서 바로 소송을 하는 거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. 근데 그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미국이란 나라의 이 금융업들 그다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.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참 진행이 되고 있구나. 그리고 좀 재밌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요? 기존의 법에서 금지한 게 아니라면은 끝까지 이제 법적인 소송이나 그런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. 뭐 그런 정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